생명과학원 17번째 시간으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중추신경계와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의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초신경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요, 중추신경의 신호를 반응기에 전달하거나 혹은 감각기 등의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신경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초신경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추신경, 뇌와 척수가 있잖아요. 그죠? 뇌와 척수에서 나온 신경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신경들을 우리는 말초신경이라고 하거나 또는 뇌나 척수로 우리가 감각기에서 온 반응을 전달하는 이 기능을 하는 신경들, 즉 흔히 말하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든 신경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말초신경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이걸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초신경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해부학적 분류, 또 하나는 기능적 분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부학적 분류부터 한번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죠. 말초신경계는 뇌와 직접 연결된 뇌신경, 척수와 직접 연결된 척수신경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혹은 척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뇌에서 해당 신경이 뻗어나온다. 척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척수에서 해당 신경이 뻗어나온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뇌신경이라고 해서 뇌가 들어가잖아요.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추신경인데, 그죠? 그런데 뇌신경은 뇌와 다르고 척수신경 또한 척수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뇌신경은 뇌에서 직접 뻗어나온 어떤 신경? 말초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그냥 뻗어나오면 뇌신경, 뇌에서 이렇게 우리가 뻗어나오잖아요. 그럼 뇌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말초신경들을 뇌신경이라고 하는 거지 뇌 속에 있는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수신경이라고 해서 척수 내부에 있는 연합 뉴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혹은 척수로 들어가는 이러한 말초신경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척수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초신경은 크게 뇌에서 뻗어나오는 혹은 뇌로 들어간 뇌와 연결된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 뻗어나오거나 척수로 들어가는 척수신경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적 분류는 어떠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능적 분류 굉장히 깁니다. 길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기능에 따라 구심성과 원심성 신경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몸의 내부와 외부의 자극을 중추로 전달하는 감각신경이 구심성 신경이고, 뇌와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하는 체성신경계, 다음에 내장기관, 내장기관의 운동과 내부 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원심성 신경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해당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잘 보시면은 크게 말초신경이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적 분류 방식에서는 말초신경이 구심성과 원심성이 있다.
자, 그리고 구심성에는 대표적으로 감각신경이 있고, 해당 내용은 뒤에서 한 번에 정리하니까 한번 잘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은 체성신경과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있구나. 그런데 뇌와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이 중요한데, 뇌와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 중에 골격근이라는 것은 수위 운동이 가능한 그 근육이잖아요. 수위 운동이 가능한 건 무슨 말이냐? 수위 운동. 우리 몸에서 수위 운동의 중추 어디입니까? 대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체성신경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대뇌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리고 내장기관의 운동과 내부 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또한 원심성 신경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여기까지 우리 일단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체성신경 여기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자,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신경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골격근에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면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근육 있죠. 이렇게 근육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이제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을 우리는 체성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대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근육 수축을 일으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중간내, 연수, 척수 등에서 뻗어나와 각종 내장기관과 혈관에 분포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뇌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죠? 예, 다른 뇌의 지배를 받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뇌가 어떤 뇌가 있어요? 보시면은 중간내, 연수, 척수 등 다른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초신경 기능적으로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 구심성과 원심성이 있다. 근데 구심성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신경, 즉 감각기에 있는 정보나 신호를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감각신경이 있고 원심성 신경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요. 이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체성신경은 대표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수위운동이 가능하죠. 반면에 우리가 수위운동의 이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죠.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은 내장기관에 분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위 조절이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수축시킨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어,
우리가 예를 들어 심장을 마음대로 알겠죠? 막 갑자기 막 멈춰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혹은 엄청나게 갑자기 순식간에 빠르게 뛰게 할 수도 없고요, 그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내, 연수, 척수 등과 같은 다른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죠. 지배는 받습니다. 대뇌의 지배는 받지 않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네들은 두 개의 운동신경으로 구성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능적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적 분류 과정에서 알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모의고사에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자율신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율신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되고 주로 순환, 호흡, 소화,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기량작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이 기량작용이라는 것이 뭐냐? 기량작용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촉진과 억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작용을 말합니다.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거. 네. 예를 한번 들면서 이런 게 그 기량작용이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요. 대표적인 걸로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서 이 교감신경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부교감의 경우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활성화되면. 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를 하면요. 교감이 작용할 때 부교감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교감이 작용할 때 부교감이 작용을 합니다. 단지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을 뿐이죠. 예를 들어 얘가 100이고 얘가 50이면 뭐예요?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은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박동수가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교감이 50이고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가 100이라면 알겠죠?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가 더 높으니까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작용을 하지만 알겠죠? 둘 중에 좀 더 강한 애들의 효과를 따라가게 된다. 즉 엑셀과 브레이크와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으면 그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우리가 속도가 증가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서로 동시에 밟았을 경우는 악셀레이터가 강하면 더 나가는 거고 브레이크가 강하면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역할, 막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죠. 네,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뇌신경이죠, 그죠? 뇌에서 뻗어 나옵니다. 즉, 동공 축소, 침 분비 촉진, 그 다음에 뭐 기관지 수축, 기타 등등 이런 역할을 하는 부교감 신경들은 전부 다 어디서? 뇌에서 뻗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어디예요? 이렇게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감과 부교감이 어떤 생리적인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몸의 신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감신경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싸움, 도망, 그리고 그다음에 놀람. 이 네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네, 조금 더 그냥 깔끔하게 써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감신경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Ready to fight. 싸움을 준비하는 역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뭐냐? 바로 곰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산에서 곰을 만났어요. 그럼 곰을 보고 놀라고 처음에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면 뭐예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런 모든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긴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빠르게 움직여서 상대를 제압하는 이런 걸 이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 혈당이 올라가야죠. 언제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당 수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양의 빛을 눈에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빛을 봐야죠.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혈액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머리와 근육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소화를 억제하게 됩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첫 번째, 동공이 확대된다. 더 많은 양의 빛을 봐가지고 우리가 더 잘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침분비 억제. 이거는 이제 빛을 늘리는 과정이잖아요. 침분비 억제, 그 다음에 뭐 소화 억제, 뭐 소장 활동 억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소화를 억제하는 거죠. 당연히 소화를 억제해야죠. 그 다음에 방광 이완. 방광이 이완되면 오줌이 안 마렵죠. 방광이 커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가끔 이제 이거 헷갈리시는데요. 방광은 이완돼야 우리가 오줌이 마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급하게 가야 되는데 막 오줌 마렵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온몸에 혈액이 돌아야 되니까 심장박동 촉진,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많이 쓰려면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가 이완돼서 많은 양의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숨을 크게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음,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굳이 설명하자면 얘 같은 경우는 릴렉스 상태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쉬고 있기 때문에 혈당은 떨어지고, 굳이 혈당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모든 것을 막 바르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막 선명하게 볼 필요도 없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빛 때문에 눈이 피로해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양의 빛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는 촉진될 수밖에 없죠. 즉, 우리가 음식을 막 긴장된 상태에서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경감신경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소화를 촉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긋한 마음을 가질 때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교감신경 동공은 당연히 축소되고, 기관지 수축, 그 다음에 소화는 촉진, 방광 수축.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방광을 확장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당은 떨어지고, 소장 활동 촉진하고, 심장 박동 억제. 우리가 굳이 막 이제 혈액을 많이 온몸에 빨리빨리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소화 촉진이니까 당연히 침분비도 촉진이 되겠죠. 이렇게 원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 가장 큰 두 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인데요. 매우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중추에서 나온 신경세포가 반응기에 이르기 전에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자율신경은요, 두 개의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는 한 개거든요. 체성신경은 한 개.
이 두 개의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뒤에서 일단 설명할 건데요. 그때 신경절이 나오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인, 그다음에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와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림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채성신경 보시죠. 채성신경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우리가 중추신경에서 얘가 지금 중추신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신경세포체가 그 신경세포체가 뻗어 나오잖아요. 얘는 원심성 신경이니까 뻗어 나올 때 이 중추신경계에서 이 반응기까지 딱 한 개의 뉴런만 이용됩니다. 딱 한 개의 신경만 사용해요. 한 개의 운동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율신경에 크게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써있죠.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서 배웠죠. 교감과 부교감. 네. 그런데 이 교감과 부교감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 같은 경우 이 중추신경에서 반응기까지 전부 다 몇 개의 신경이냐면 전부 다 이렇게 두 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의 신경으로 구성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우리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전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이 교감과 부교감의 이 두 운동신경이 이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이 부위를 우리는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 신경절을 기준으로 알겠죠? 신경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신경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전에 앞에 있는 뉴런을 뭐라고 하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 혹은 신경절 이전 신경, 그다음에 신경절을 기준으로 이후에 있는 뉴런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습니다. 즉 너무나 이 말이 기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 뒤가 깁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반대죠. 앞이 길고 뒤가 짧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걸 외울 때 너무나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어떤 게 앞이 길고 어떤 게 뒤인지. 그래서 저는 한 단어를 외웁니다. 북일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북일도, 부교감은 앞이 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웁니다. 북일도, 알겠죠? 네. 북일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5번만 이야기하시면요, 그냥 외워집니다. 부교감은 앞이 길다. 그러니까 반대는 뭐예요? 교감은 앞이 짧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 사이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뭐냐면 교감신경에서는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완전히 반대는 아니에요. 둘 다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신경절 이후 뉴런에도 아세틸콜린, 신경절 이전 뉴런에도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네. 자,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요. 체성신경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절이 없고, 얘는 두 개이기 때문에 신경절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내용, 이 교감과 부교감,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교감과 부교감을 우리가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써 있으니까, 자, 우리 교감신경 앞이 짧고 뒤가 길다고 했었죠. 그죠? 다음 부교감, 앞이 길고 뒤가 짧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의 사이, 이 시냅스 부분을 우리는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했고,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우리가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에서는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 모두 뭐예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교감 신경의 역할 ready to fight, 싸움을 준비하는 단계. 그다음 부교감은 뭐예요? 릴렉스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말초신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제 어디서 뻗어나오느냐라고 하는 문항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건데요.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전부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나 외우기가 어려워요. 교감신경이 도대체 어디서 뻗어나오는지, 부교감이 어디서 뻗어나오는지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만 뻗어나옵니다. 예, 그림 보시면요. 예, 모든 교감신경,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이 부분 있죠. 교감신경은 모두 다 척수에서만 뻗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문항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부교감신경 때문에 나옵니다. 부교감신경은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이제 뇌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 5가지만 외워주시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이 안에서 거의 99.9%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뇌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뇌 있죠. 중간뇌에서는 우리가 중간뇌는 안구 운동과 그 다음에 홍채 조절의 중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연수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연수 같은 경우는 호흡, 심장박동, 그 다음에 호흡의 중추라고 했습니다. 호흡 조절의 중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중추라는 말이 뭐냐면 이걸 모두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뇌가 아니라고요. 대뇌가 아니고 중간뇌에서 이 모든 거를 총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공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동공 축소와 관련된 이 부교감신경, 동공에서는 부교감신경 작용하면 동공이 축소하잖아요. 예, 이 부교감신경은 중간뇌에서 뻗어나오고, 심장박동, 그다음에 기관지, 그다음에 소화계와 연결된 이 호흡, 심장박동 호흡이라고 했죠, 그죠? 호흡이라고 했죠. 소화죠, 소화. 제가 잘못 썼네요. 호흡이 아니고 소화. 네,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연수에서 뻗어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교감 신경이
눈을 조절하네, 동공을 조절하네. 그러면 중간내에서 뻗어나온 부교감신경이구나. 그 다음에 심장, 기관지, 소화계와 연결된 모든, 알죠? 소화계라고 하면 이제 위 뭐 다 포함하겠죠, 그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다? 이, 이 심장, 기관지, 소화계와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전부 다 연수에서 뻗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거 바로 척수입니다. 방광. 방광 축소를 일으키는 부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뻗어나온다라는 말은 안 쓰죠. 예, 뻗어나온다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예를 들어 뭐 대뇌에 있다, 혹은 연수에 있다, 중간뇌에 있다, 척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즉 첫 번째 얘기를 하면요.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온다라는 말을 이게 수능식 표현으로 바꾸면 어, 신경절,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무조건 척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와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중간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해당 내용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매우 편하고 매우 쉽게 문항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당 내용 굉장히 길었는데요. 우리가 말초신경은 우리가 신경계에서 거의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해당 내용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초신경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